네, 계속해서 형사기록 작성 실무 첫째 주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식 재판 중에서 면소 판결의 사유나 본질 그리고 관련된 지식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실체 재판으로 들어가서 무죄 판결의 중에서도 325조 전단 무죄 사유가 되는 경우, 범죄를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형벌 법령이 위헌 무효인 경우에는 325조 전단 무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무죄 판결 중에서 두 번째 325조 후단 무죄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입니다. 325조 후단 무죄라고 실무에서 부르는 것은 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범죄 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가 325조 후단 무죄인데요. 여기에는 이 경우는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 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존재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의 전부가 확신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주 20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아래 수원지방법원이라고 하는 예전에 선고된 1심 항소심 판결이긴 한데요. 전형적으로 범죄 증명이 없는 때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봄으로 인해서 밑에 또 대법원 판결까지 볼 텐데요. 두 판례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같이 차분하게 읽어봄으로써 이른바 325조 후단 무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지, 나중에 변론 요지서나 기타 서면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판결이라서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9년 11월 5일 22시경 경기 화성군 소재 모 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공소의 최아무개가 교회 운영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도석에 앉아있던 위 최 목사님이죠. 목사의 처 피해자 유 아무개에게 손전등으로 불을 켜 눈에 비추고, 피고인의 처 공소의 박 아무개는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비틀고 턱을 치고, 피고인은 손전등으로 가슴을 수에 찌르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넘어지게 하여 약 3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교회 운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사님의 사모님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런 손전등으로 불을 켜서 비춘다든지 코를 비틀고 턱을 치고 가슴을 찌르는 등 해서 넘어지게 해서 상해를 입혔느냐가 문제됐던 사안이죠. 피고인은 경찰 일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일시 장소에서 예배 도중 먼저 나가다가 유 아무개분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처 박 아무개와 공동하여 손전등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유 아무개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공소사실이 부인이 되니까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 이, 또 다른 이, 또 다른 이, 이런 목격자들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이 기 누구에 대한 진술조서, 그렇죠? 이제 증거들이 다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원심 증인,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이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렇죠? 이런 증거들을 다 살펴봐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시 장소에서 손전등을 비추거나 다치는 걸 모른다는 일에 부합을 하고, 한편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그렇게 멍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공소사실이 유죄가 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있는 것이죠. 일단 피해자의 증언, 그렇죠? 피해자의 증언 있고 또 다른 또 홍 목격자들의 진술.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진술도 역시 갈리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목격한 것이 있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고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부합하는 피해자나 목격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있고 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모라는 사람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손전등으로 가슴을 미니까 피해자가 피하면서 뒤로 쏠렸을 뿐 쓰러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는 겁니다. 피고인이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박아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졌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이 나오고요. 또 검찰에서는 당시에는 교회 안에 전등이 꺼져 있어 피해자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자신과 홍모라는 사람이 폭행 사실을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 법정에 이르러서는 또 검찰에서는 보았다고 했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람이 다 보았다. 검찰에서는 두 사람만이 봤다고 자신과 홍아묵이라는 사람만이 봤다고 했다가 법정에 나와서는 당시 불이 켜져 있어서 교회 사람이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등 또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홍아묵이라는 분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 아무개가 진술하는 자리에서 동인의 진술을 거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경찰에서의 진술을 확인하는 정도로서 이 아무개의 진술과 별개의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1월 5일로부터 4일가량 경과한 같은 달 9일 찾아온 피해자의 가슴이 아프고 불안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호소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타박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하 흉부 타박상, 불안 신경증, 위험으로 진단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에 불과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모라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교회 내에 목사인 최아무개를 지지하는 또는 반대하는 약 40명의 신도가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적대하면서 앉아있던 중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증인과 친밀한 관계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끝난 직후에도 증인은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손뼉치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였다는 것이나 이런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당시 피고인 측과의 사이에 분쟁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를 문제 삼을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무려 1년 6개월이 지났고 피고인 측과의 다른 분쟁도 실질적으로 소멸한 뒤인 91년도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명 및 이에 부합하는 반증들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무에 의해서 피고인이 무죄임을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325조 후단 무죄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일단 변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명을 확인해서 그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잘 구분을 해서 특히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왜 믿을 수가 없는지 원래는 그 전에는 법리적인 문제로서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먼저 배척하고 나서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명력이 부족한 이유를 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진술이 번복됐다든지 그렇죠?
진술이 번복됐다든지 또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든지 그 밖에 경험칙상 상식에 반한다든지 상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식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경험칙에 반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유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왜 믿을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써주는 판시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전형적으로 물론 증거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무죄 변론을 하게 되는 변론 요지서를 작성한다든지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사안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할 때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와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썰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96도 1301호 판결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1심에서는 그렇죠? 1심과 제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원심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 와서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갈취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시를 하면서요. 먼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주고 나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증거 능력이 있는 진술조서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피고인이 증거로 동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으니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배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왜 믿을 수가 없는지 아까 위에서 본 판결처럼 진술이 번복됐다든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든지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을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이 번복된다든지 또는 전후 과정에 있어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런 판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지금 보고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25조 후단 무죄를 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배척하게 됩니다.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배척하게 되고 증거 능력 있는 증거들은 증명력이 없는 이유를 설시하게 됩니다. 증명력이 없는 이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든지 진술이 번복됐다든지 또 다른 증거에 비춰볼 때 믿기 어렵다든지 또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한다든지 하는 규정들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325 후단무죄를 테스트할 수 있는 325 유일한 시험이 기록형이 되는 것이죠. 선택형이나 사례형 시험에서는 지금 본 바와 같은 이런 지식을 테스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형 시험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이 325조 후단 무죄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기록을 파악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기록형 시험에 가장 필요한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더 설명을 뒤에 강의 안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고 이 325 후단 무죄를 설시하는 방법은 제가 형사법문서 작성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틀을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형사소송법의 무죄에는 전단무죄와 후단무죄가 있는데 전단무죄와 후단무죄를 전단무죄인지 후단무죄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전단이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후단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전단인지 후단인지를 명백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325조 전단 무죄와 후단 무죄를 구별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단 무죄인지 후단 무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전단 또는 후단에 해당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결론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형 실제 시험에서는 전단 무죄와 후단 무죄를 조금 엄격하게 구별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 이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325조 전단 무죄냐 후단 무죄냐를 가지고 뭐 점수 차이를 많이 둔다든지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5조 후단 무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두시고 325조 후단 무죄의 법문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의의 끝으로 유죄 판결, 실체 판결 중에서 유죄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한 다음에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판결은 이제 형식재판 사유를 넘어서고 또 무죄 판결이 아닌 유죄라는 확신이 들 때 내리는 판결인데요. 이런 유죄 판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형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321조 1항에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고요. 형을 면제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판결도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집행유예 판결도 형을 선고하되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은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형 면제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유죄 판결인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형 면제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면제라는 것은 그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나 하지만 형벌은 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성립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일종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 그럼 형 면제 판결을 하느냐?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절도죄나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작물죄에 있어서 일정한 친족 간의 범행인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경우가 있죠. 친족 상도류 중에서 형의 필요적 면제 사유가 되는 형의 친족의 경우, 그 경우에도 유죄는 유죄입니다. 다만 형을 면제하는 유죄 판결이 있는 것이죠. 그 밖에 필요적 감면 사유 중에서 면제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 경우도 역시 형의 면제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형법 총칙상의 중지범 규정 중에서 면제를 선택한다든지 각칙의 내란과 외환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에 있어서 자수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형법 총론에 있네요. 그리고 위중죄와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하거나 자수를 했을 때 면제를 선택하면 역시 형 면제 사유가 되겠죠. 방화 및 통화에 관한 예비 음모죄에 있어서 자수한 경우도 그렇고 하나씩 이렇게 줄을 쳐보겠습니다. 작물에 관한 죄를 범한 자와 범범이 친족 간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에도 관련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제를 선택하게 되면 형 면제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형을 집행할 때, 과잉방위에 해당할 때,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범, 자수, 자복, 국가보안법 9조 2항 단서, 제11조 단서의 경우에 임의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제를 선택한다면
역시 형면제 판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5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면제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충을 제가 강의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 면제 판결의 주문은 어떻게 나가느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선고 판결 주문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소 사실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형을 면제할 때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절도 무슨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9451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94년 5월 15일 피고인들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에서 각 형 면제의 직결 심판을 선고해서 심판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를 선고하려면 앞에서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적용 법률에 형 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 면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위에서 저희가 형 면제 사유를 쭉 본 적이 있습니다. 필요적 면제라든지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이런 식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도 도로교통법 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형 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달리 형법상의 면제 사유도 없습니다. 뭐 자수자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상 양죄, 즉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의 관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형법 4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면제 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형면제 사유가 없으니까요. 설령 가사, 양죄의 관계를 형법 37조의 경합범으로 봐서 형법 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면제 선고를 할 수 없는 결론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형면제를 선고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형면제를 선고했기 때문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그 형면제 선고한 잘못된 부분은 파기하기로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된 도로교통법하고 경범죄 처벌법 규정을 그곳에다가 써놨습니다. 유죄 판결에는 이와 같이 형을 선고하는 판결, 형 면제 판결, 또 뭐였죠? 선고유예 판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 그렇죠? 형 면제 판결, 그리고 선고유예 판결 이렇게 세 가지가 형 유죄 판결의 세 가지 종류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설시하는 경우에 형의 선고를 하는 유죄 판결, 아까 보는 것처럼 형 면제나 선고유예 판결 말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다가 뭘 써야 됩니까?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다음 유죄 판결 내에서 보는 것처럼 양형의 이유 같은 거를 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첨부해 놓은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름을 바꿔서 판결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갑동, 이을남, 박병병정, 최정북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바꿔놨는데 그 주문 같은 것을 이제 판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을 보게 되면 피고인 김갑동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을남을 징역 1년, 피고인 박병정은 징역 8월, 피고인 최정북은 벌금 300만 원의 그 선고를 받았던 사건이고 다만 피고인 최정북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환산해 놓은 주문을 볼 수 있고요. 한편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13년간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던 그런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을남에게는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판결 이유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조문에서처럼 범죄 사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렇게 쭉 범죄 사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들도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 이율남, 범죄 사실이 쭉 있습니다. 최종부, 그리고 증거의 요지를 여기다 이제 범죄 사실에 이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요지에 보면 피고인 이을남, 박병정, 최정복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또 피고인 김갑동은 일부 부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법정 진술 이렇게 돼 있고, 공동 피고인이 아마 증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증인 아무개, 또 아무개의 법정 진술. 증인의 법정 진술은 다른 말로 이제 증언이 되는 거죠. 증언. 네. 아이고. 펜을 좀 바꿔서.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증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수사보고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수사보고가 쭉 있고, 전과의 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걸로 봐서는 상습범위 문제가 됐든지 누범위 문제가 됐든지 전과가 여기 있네요. 김갑동에 대해서는 누범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의 요지를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를 작성하고 어떤 법령이 적용됐는지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법들이 적용이 됐다. 그리고 경합범을 어떻게 처리했고,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근거 조문들을 써주게 되고, 각주 28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즉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같은 것, 또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인 데는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하면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김갑동이 이러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줬던 사안입니다. 공소권 남용 주장을 했었네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 면소 판결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 겁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것은 뭐 반드시 기재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을 때 판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네, 살피건대 공소권 남용 이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확정 판결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유죄 판결을 봤습니다. 여기다 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양형의 이유를 적는 경우가 이제 생겨났죠. 대부분의 경우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법원 조직법에서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형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고 무죄 부분이 있으면 맨 끝부분에 가서 무죄. 근데 무죄가 주문에 나오지 않고 이유 부분에만 이렇게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무상 이유 무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죄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따로 조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 부분에서만 무죄를 설시하게 될 때 이것을 이유무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길지만 이 판례를 이 강의 안에 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첫 번째 주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 법문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동안 공부했던 교재를 찾아서 보충학습을 해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형사법 기록형 대비 공부를 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법적인 지식을 보충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강의 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상시국이라고 할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학업에 매진하는 것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빨리 코로나 사태가 극복이 돼서 강의실에서 만나게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다음 주까지는